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용인 골프장과 강남 사우나 모임 등 지인과 가족 모임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업소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KF94 마스크 1,000만 장을 무허가로 만들고 이 가운데 400여만 장을 판매한 일당이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허가받은 마스크 포장지 안에 불법 제품을 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동안 50만 명 넘게 발생했고 전 세계에서도 하루 신규 환자가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과 겨울철 재확산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프랑스가 전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학교와 공공시설은 문을 열지만 식당과 술집 등 비필수 사업장은 폐쇄됩니다. 독일도 다음 달 2일부터 식당과 술집, 여가시설의 문을 닫는 부분 봉쇄를 시행합니다. 지구의 70%는 바다로 덮여 있지만 우리가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은 고작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인 탐사 해양 로봇인 수중 글라이더를 이용해 바다의 신비를 풀고 있는 경북대학교 박종진 교수를 오늘 과학의 달인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 업소들의 전자출입 명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매장 내 QR코드와 수기 명부 작성 이행 여부, 마스크 착용 등을 살펴보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처분 조처를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홍보물도 배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입학 준비금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교복이나 원격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을 살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교복에 체육복, 각종 참고서까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새로 살 물건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이 같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내년 중1과 고1이 되는 서울 거주 학생 13만 6,700여 명입니다. 준비금은 제로페이로 지급하는데 사용처는 교복이나 체육복 등 의류와 원격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로 제한합니다. 입학 준비금을 받으려면 내년 2월 학교 배정을 받고 등록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410억 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현재 서울 일부 자치구가 무상교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입학 준비금을 주는 것은 서울이 처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가계 어려움이 더하고 소득 간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깊은 논의를 거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 가정의 필요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무상급식, 등록금에 입학준비금까지 서울시 내 모든 초, 중, 고생에 대한 트리플 교육 지원이 실현되면 보편적 교육 복지가 완성됩니다. 교육청은 학용품이나 참고서를 사는데도 입학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지나친 공포는 금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런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 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신천지 여파로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백 명이 쏟아졌습니다. 마침 독감 유행 시즌과 맞물렸지만 동시 감염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유행이 같이 유행했던 그 시기에 확인된 2월에 확인된 사례가 3건 정도 양성이 확인이 되었고
해외 상황도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독감에 동시에 걸린 사례는 중국이 2.7% 정도로 가장 많았고 터키는 2%, 미국은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이 자리를 잡으면서 올겨울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적을 것이란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인체 면역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져 독감에 동시 감염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는 일정 부분 이 병원체의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동시 감염 가능성은 떨어지더라도 독감 유행이 확산하면 코로나19에 대처할 의료 역량이 분산되는 상황을 방역 당국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감 항체 생성이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초까지는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하는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노린 불법 마스크 제조업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허가업체에서 포장지만 공급받아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판매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마스크 제조 설비가 설치돼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공장. 공장 한켠에는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커다란 비닐봉투에 담긴 마스크들이 가득합니다. 생산 설비 위엔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마스크가 쌓여 있습니다. 이거 가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업체는 지난 6월 말부터 4개월여 동안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KF94 마스크 1,000만여 장을 생산했습니다. 생산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공급받은 포장지에 담아 유통했습니다. 포장지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무허가 마스크만 402만 장, 수익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입니다. 이런 허가받은 업체의 포장지에 담아 유통했는데 겉보기에는 허가받은 업체의 마스크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을 꼼꼼히 비교해보면 코에 닿는 마감 부분과 마스크에 찍힌 원 모양의 배열 등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생산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포장지를 공급한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허가 마스크는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황사 등 먼지 차단 효과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A씨 일당이 제조해 판매한 마스크 가운데 아직 유통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600만 장을 추적해 모두 회수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볼 때 1년 전보다 8% 늘어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수출 금액 지수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8% 상승했습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의 하락폭이 컸지만 전기 장비 21%, 화학 제품 16.4%, 컴퓨터, 전자광학기기가 11.1%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출 물량 지수도 1년 전보다 3.9% 상승해 6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기존 최고치를 뛰어넘은 66조 9,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8.8% 늘어난 12조 3,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렸던 2018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살아나는 이른바 펜트업 효과로 스마트폰과 TV, 가전 실적이 개선되고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영향 등으로 반도체 부문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는 모바일 영업이익이 4조 4,500억 원,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 5,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로 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 택배 노동자들이 일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잇따라 과로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 로봇을 활용한 배달 기술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택배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근로 여건들이 좀 알려지면서 노동자들과 그 회사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 네. 과학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말씀하신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운전자 없이 혼자 주행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인데요. 1.5톤 무게의 택배를 싣고 이동하는 이동식 우체국인 셈입니다. 현재는 최대 시속 약 25km로 운행할 수 있고요. 물건을 찾으려는 사람과 혹은 배송을 맡기려는 사람 모두 간단한 인증을 거쳐서 차량 내부에 있는 보관함에 물건을 넣거나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 설정된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탑재된 센서를 통해 장애물 등을 인식해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무인 자율주행 우체국 차량은요.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차량으로서 캠퍼스나 어디 공원, 도심지, 공항 같은 곳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25km이고요. 현재 저희 캠퍼스에서는 한 12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봤지만 이 색깔 때문에 그런지 진짜 우체국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어디에 도착한다 이런 사실만 알면은 직접 가서 내 물건을 찾아오거나 배송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로봇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네, 이번에 공개된 로봇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네. 우선 하나는 건물 내부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또 집배원의 옷을 인식해서 집배원만 따라다니도록 설계된 추종 로봇도 있는데요. 배달 로봇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추종 로봇은 집배원의 뒤를 쫓으면서 무거운 택배를 대신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직접 보니까 그 집배원을 좀 따라다니는 모습이 네. 귀엽다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기도 하는데요.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말 핵심적인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과학기술을 물류에 적용하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술들이 통신기술이나 정밀한 센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 첨단 IT 기술로 무장한 선진국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대다수는 자율주행 로봇이 편지나 소포를 배달하는 용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도시에서 시험을 실제로 진행을 하거나 현장에 투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배달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를 나르는 그런 시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고 또 실증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을 이용한 비대면 우편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입되면 고객의 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의 안전사고도 줄이고 근로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물류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이 조기에 실제 현장에 적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혹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이런 모습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공개된 자율주행차 로봇은 우선 올해와 내년까지는 기술 검증을 거치고요. 조만간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가속화가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막 닻을 올린 상태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혹은
이런 로봇의 경우에는 통신 기술, 그리고 센서,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이들 기술의 발달 속도가 특히나 다른 기술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배송 기술의 발전도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람의 일손을 더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결국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에 가지 않고 집에 이제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그냥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부분이 그 문제를 이제 담당할 수 있으면 그럼 사람은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24시간 일을 한다 그래서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봇이 내가 원 클릭을 하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갖다 준다라고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은 로봇이 이 단순한 그 물류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점 담당하는 역할이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택배기사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 물류나 배송 분야가 과학기술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술 검증을 마치고요. 상용화되는 날을 빨리 기다려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일주일 만에 신규 감염자가 50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7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며 새 기록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첫 50만 명의 신규 환자가 집계되는 데는 거의 석 달이나 걸렸다며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 확대로 신규 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고 이제 막 가을 겨울철 재확산의 문턱에 들어섰을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란 와중에 올해 첫 독감 사망자가 나오면서 더블 팬데믹, 즉 동시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아칸소주에서 지난 24일 현재 첫 번째 독감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아칸소주 보건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2020-2021년 독감 보고를 받기 시작해 이를 첫 사망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는 65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적 독감 확진자는 118명으로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독감 유행까지 겹치는 더블 팬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각 30일부터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고 독일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분 봉쇄령이 시행됩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유럽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앙이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현지 시각 30일 0시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술집을 비롯해 비필수적인 사업장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국경은 계속 열어놓지만 지역 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생활 필수품을 사러 갈 때, 출근할 때 등만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하며 매번 이동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다만 봉쇄령이 처음 내려진 지난 3월과는 달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노인 요양시설, 공공서비스는 계속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보건 수칙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공장과 농장 운영도 가능합니다. Après avoir échangé aussi avec tous nos partenaires européens et pesé le pour et le contre, j'ai décidé qu'il fallait retrouver à partir de vendredi le confinement qui a stoppé le virus. 프랑스는 현지 시각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3만 6천여 명 늘어 모두 12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것이자 전 세계 5위입니다. 독일도 다음 달 2일부터 4주간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 여가 시설의 문을 닫는 부분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주지사들과 화상회의 뒤 취재진에게 국가적 보건 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ir können sagen, dass unser Gesundheitssystem heute noch mit dieser Herausforderung fertig wird. Aber wenn es bei diesem Tempo der Infektion bleibt, dann kommen wir binnen Wochen an die Grenzen der Leistungsfähigkeit des Gesundheitssystems. 독일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47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난 26일부터 음식점과 술집의 영업시간을 저녁 6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 등을 폐쇄하는 준봉쇄 수준의 고강도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스웨덴의 방역 총괄 책임자가 사실상 집단 면역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안데르스 텍넬 스웨덴 공공보건청 수석 역학자는 현지 시간 27일 독일의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단 면역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상 백신 없이 집단 면역으로 감염병의 전염을 완전히 막은 사례는 없다면서 이는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 학교와 레스토랑, 헬스클럽의 문을 열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역 조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 지지는 컸지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 인구 대비 사망률은 미국과 비슷할 정도로 높습니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초기 백신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며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트 빙엄 위원장은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1세대 백신은 불안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기보다는 증상을 약화하는 데 그치는 상황, 심지어는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 않거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태스크포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65세 이상 인구의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어쩌면 모든 백신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항공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민간 항공사들의 국내선 여객 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교통운수부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3분기 중국 국내선 항공 여객 운송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98%까지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우춘경 교통운수부 대변인은 지난 1분기부터 감소했던 중국 사회 전반의 화물 운송량이 지난 5월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아울러 중국 내 철도 승객도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80%가량 회복됐다고 설명했다고 인민일보는 전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오는 2050년까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에서는 이 선언이 오히려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구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폭우와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파리협약 이후 5년 만에 일본이 온실가스 없는 사회를 선언했습니다. 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最大限導入するとともに安全最優先で原子力政策を進めることで安定的なエネルギー供給を確立します。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현재 6% 수준인 원자력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릴 방침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력 에너지를 줄이는 데 따른 공백을 원자력으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산업성 장관을 지낸 세코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용을 중단한 원전들을 재가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이번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일본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世耕幹事長の発言について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が、政府として現時点において原発の新増設、リプレースは想定を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原発と石炭を中心に考えるというところがまだ抜けてないようなインフラを本当にCO2 排出ゼロに根こそぎ見直すようなそういう施策の体系というものを作っていくことが必要かと思います。
온실가스 제로 선언과 함께 일본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의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찾는 새로운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영국 백신 전문가가 1세대 백신은 불완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이 코로나19 백신 위원장이 1세대 백신은 감염 예방보다는 증상을 약화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영국 코로나 백신 TF 위원장이 그러니까 의학저널 유명한 의학저널 랜시트의 보고서 형식으로 기고한, 그러니까 게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1세대 코로나19 백신이 감염 예방보다는 증상 약화를 시키는 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 않거나 효과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그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즉 1세대 백신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미 자체로는 바로 그대로인데요. 이제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들, 1세대 백신들이 효능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예. 그 이유들은 뭐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신종 바이러스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항체 지속 기간이 짧다. 그리고 특히 고령층이라든가 아니면 무증상 감염자에서 그 항체의 역가가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1세대 백신의 형태들이 기존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사백신 형태로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DNA나 RNA 백신 형태들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백신의 형태들은 개발 경험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생소하고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고, 네. 그렇다 보니 그렇게 해서 만든 백신의 효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제약기업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한 상황인데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들 백신의 효과가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저도 그 케이트 빙엄 위원장의 의견하고 일정 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지금 1세대 백신들의 효능이 낮을 경우에는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효능이 없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떤 그 증상 악화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을,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저는 좀 다른데, 일단 이러한 내용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안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일어나면서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임상 증상이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들한테 감염이 확산된 우려가 오히려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긍정적인 거는 증상 약화를 시키면 사망률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방역 정책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렇게 강력한 방역 정책보다는 크게 완화된 방역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고, 향후에는 코로나19가 실제로 현재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큰 어떤 영향력 없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증상 약화로 인한 사망률 감소 등을 백신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후발주자인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백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빠르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러시아나 중국 백신은 차치하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들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 백신의 개발 속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느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앞서 그 빙엄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금 1세대 코로나19 백신들이 효능이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항체 지속 기간도 짧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독감 백신처럼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 효능을 회피하는 그런 변이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어떤 백신 개발 속도는 느리더라도 향후에 개발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백신들이 사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개발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효과는 확실하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그 연구팀이 독감 백신이 코로나19 증상이 악화하는 걸 방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감 백신이 면역계를 미리 활성화시켜서 증상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다는 건데요. 내용이 다소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진이 해당 내용에 관한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미국 가정의학 저널인데 일단 플로리다 대학 의료센터에 지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코로나19 양성 환자들 2천여 명이 있었는데 이들의 의료 기록을 분석을 했거든요. 했더니 코로나19 감염 전 1년 또는 1년 이내에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미접종자 대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2.5배 또는 3배 이상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가설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독감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면역력을 향상시키면서 중증으로 하는 거를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이 내용은 현재의 과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면역학적인 지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천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건데 사람은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일단 이러한 분석을 할 때 보통 우리 연구자들이 쓰는 방식이 실험동물 모델을 쓰게 되는데 마우스와 같은 실험동물 모델은 유전학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히스토리가 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팩트를 해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단순하게 백신 접종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 과학적으로 어떤 분석이나 연구들이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이 면역을 미리 준비시킨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검증할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른 국가와 달리 집단 면역을 선택했던 스웨덴이 방역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비윤리적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데요. 그간 여러 차례 집단 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집단 면역이 실패한 이유 정리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집단 면역을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생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수의 감염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감염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연령층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이 마비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더군다나 집단 면역이 형성할 때까지 사망자가 다수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당 사망자는 어떻게 보면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말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 표면은 약 70%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겨우 1~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에 매진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해양과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박종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인간의 발길이 거의 미치지 못한 곳이 바로 심해 깊은 바닷속이죠. 아직 우리가 이 바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점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원래 빛이 있어야지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나 대기에 벌어진 다양한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전자기파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주나 공기 중에는 전자기파가 쉽게 투과되어서 멀리 전달되기 때문에 저 멀리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의 현상도 전자기파의 변형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물은 모든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멀리 투과된다고 하는
파란색의 가시광선이 최대 수십 미터 정도밖에 투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깊은 바닷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지난 100년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센서를 일일이 담가서 측정을 하다 보니 네. 바닷속 환경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했고 그만큼 인간이 바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죠. 네. 물이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탐사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바닷속까지 우리가 탐사를 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이런 기술을 직접 개발하셨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바닷속 환경을 무인으로 그러니까 로봇이 탐사하고 관측하는 그리고 해양 로봇인 수중 글라이더를 활용한 운용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예.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속의 환경 정보를 선박만으로는 제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중 글라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무인해양 관측망을 구축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중 글라이더는 스스로 부력을 조정해 바닷속 수중을 이동하면서 관측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직적으로는 해수면부터 수심 6,000m까지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최대 10,000km까지 이동하면서 최장 1년 남짓 장기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주 로켓처럼 미지의 바다 세계를 탐험하는 해양 관측 로봇 수중 글라이더를 개발을 하신 건데 저희가 잠깐 자료 화면을 봤는데 이게 그냥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프로펠러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어떻게 다닐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선박이나 잠수정은 뒷부분에 프로펠러가 있어서 프로펠러의 회전하는 힘으로 추진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물은 밀도가 높아서 프로펠러를 이용해 추진하는 경우에 이 저항이 굉장히 크게 돼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무인 해양 관측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수중 글라이더는 뒷부분에 프로펠러가 없는 대신에 글라이더 내부의 펌프를 통해서 부력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물의 오히려 높은 밀도를 오히려 이용을 하게 됩니다. 글라이더 몸체의 외부에 있는 그 오일을 내부로 끌어들이면 글라이더의 부피가 작아지고 그리고 물보다 무거워져서 바닷속으로 떨어지는데요. 네. 이때 글라이더 좌우에 붙어있는 날개를 이용을 해서 활강하듯이 수평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행글라이더는 땅에 착륙하면은 스스로 날아오르지 못하죠. 하지만 수중 글라이더는 오일을 글라이더 외부로 밀어내는 동작만으로 다시 물보다 가벼워져서 떠오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부력을 이용해서 활강을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수중 글라이더가 자망하는 수심은 수십 미터에서 수천 미터로 자망하고 부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마치 물고기의 불에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프로펠러가 아닌 부력을 조정해서 활강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수중 글라이더가 개발되기 전에는 선박이 직접 나가서 이제 탐사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중 글라이더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 바다를 나가서 관측하기 위해서는 큰 배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관측선에 한 대의 경우엔 1년 운영비만 한 1,000억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1,000억 원이요. 그 해양에서 얻어진 자료가 얼마나 고가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렇게 선박 운영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 해양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가 이제까지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배가 출항하지 못하죠. 날씨가 좋을 때만 그래서 관측되는 문제가 이제까지 얻어진 해양 자료에 존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중 글라이더는 선박 관측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양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선박 관측보다 시공간적으로 보다 촘촘하게 해양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날씨와 관계없이 심지어 태풍이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도 해양 수중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또 날씨와도 관계가 없이 해양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수중 글라이더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앞서 이 수중 글라이더가 정해진 경로를 또 무선으로 따라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바닷속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경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수중 글라이더는 조향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 방향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바닷속은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글라이더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로봇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정해진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건가요? 그런 거죠. 네. 네. 만약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글라이더가 계획된 경로를 벗어나게 된다면 이 관제센터에 이 신호를 보내고 관제센터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계획된 경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보내줍니다. 네. 근데 해당 명령은 글라이더의 움직임 특성상 해표면에 도착했을 때만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내지게 돼요. 이때 자기의 상태 정보랑 측정된 해양 정보도 같이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받아서 글라이더가 수중에서 원활하게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수중 글라이더는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은 스스로 판단하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제센터에서 명령을 보낸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중 글라이더가 바닷속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게 있었나요? 수중 글라이더 운용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그 장비 손실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정비 및 시험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예. 2016년 여름에 울릉도에서 저희가 처음 수중 글라이더 투하 시험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글라이더가 예상했던 패턴대로 비행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정비했던 자료와 비행 궤적들을 토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글라이더 부력 조종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실험을 완수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위험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울릉도 현지 바다에서 부력 조정을 다시 하게 되었고 다행히 실험은 안전하게 완료됐고 글라이더도 울릉도 독도를 왕복하는 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부력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다시 해서 이제 겨우 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죠. 네, 네. 그 에피소드를 처음이어서. 설명해 네. 주셨는데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던 건가요? 글라이더 부력 조정에 사용하고 있던 저희 해수 수조가 문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중 글라이더가 부력 추진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글라이더가 가질 수 있는 부력을 0.01% 이하로 굉장히 정밀하게 맞춰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 3톤 정도의 무게를 갖는 해수 수조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산 천일염을 사와서 해수를 만들었던 게 이제 화근이었습니다. 네, 한국산 천일염이 너무 고가여서 그 가격이 수십 배 싼 중국산 천일염을 가게 사장님 말만 믿고 저희가 사왔는데요. 네. 그 생각보다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부력 계산에 오류를 많이 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계기로 부력 상태 자료와 그리고 글라이더 자료, 그리고 바다 밀도 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부력 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력 조정 체계, 그런 계산 모델 이런 것들을 저희 개발을 했고요. 울릉도 시험 이후로는 한 번도 부력 조정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다가 저희가 개발한 이 모델, 부력 조정 모델은 얼마 전 특허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산 천일염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돼서 이 부력 그렇죠. 조정 시스템을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과정들 덕분에 이렇게 수중 글라이더가 탄생하게 된 건데 해양 상태 관측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야에 쓰이고 있나요? 네. 그 태풍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태풍 통과 시의 해양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의한 극지 빙하 유실 모니터링과 같이 극한 환경에서의 해양 정보 수집에도 수중 글라이더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안에 종종 발생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저염수 문제나 그 냉해수 문제, 그리고 특히 덕조 문제 등을 조기 모니터링해서 경고하는 목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10년 멕시코만 시추선 폭발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기름 유출의 범위나 이동 경로를 확인할 때도 수중 글라이더가 활용이 됐었고요. 그 고래나 물개 등 그 멸종 위기종을 추적을 해서 보호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관광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도 수중 글라이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중 글라이더는 바닷속을 비행하는 동안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 감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상 상태에 따른 제약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센서를 탑재하냐에 따라서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글라이더에 탑재한다면 365일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유입되는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데도 아주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태풍부터 멸종위기종 보호, 또 잠수함 감시, 여기다가 방사능 감시 기능까지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효자네요. 자, 태풍 강도를 예측할 때도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번 태풍이 왔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여름 태풍 마이선과 하이선이 동해상으로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저희 센터의 수중 글라이더가 해양 관측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으로 글라이더를 이동시켜서 태풍이 통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측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글라이더는 수평적으로 이동하면서 관측할 수도 있지만 특정 위치를 유지하면서 표층과 심층을 오가는 관측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태풍 마이삭 통과 시에 이 위치 유지 임무를 72시간 동안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태풍 중심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태풍 통과 시에 해양 변화 과정을 국내 최초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YTN에서 처음 공개하는 결과인데요. 태풍의 에너지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바닷속 수심 500m, 600m까지 아주 심층이죠. 아주 빠르게 침투한다는 새로운 사실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서 이번 관측으로 태풍 시기에 수중 글라이더 활용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서 처음 밝히시는 그 자료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데요. 자,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수중 글라이더 정말 바다의 파수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교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중 글라이더 활용 저변을 국내에서 넓혀가려고 합니다. 현재 국책 사업을 수행 중인데 누구나 쉽게 수중 글라이더를 통해서 해양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 무인기 운용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원하는 관측이나 탐사의 의뢰가 있으면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술진이 여러 대의 수중 글라이더를 대행해서 운용해주고 고품질 자료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모든 해양 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가 해양 자료들에 대해서 품질 관리와 표준화에 힘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서 해양 자료를 얻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지만 각자 자료를 얻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얻어진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간 노력에 비해 자료를 믿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전통적인 해양 관측 체계, 배를 이용한 관측이죠. 그리고 수중 글라이더와 같은 무인 관측 체계가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 해양 관측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측 체계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수중 글라이더의 개발이 앞으로의 해양과학의 발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수중 글라이더의 활약, 또 그 결과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박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감 백신이 코로나19 증상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팀은 코로나19 양성 판정 1년 전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증상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전 1년 사이에 독감 백신을 맞은 환자는 맞지 않은 환자보다 집중치료실로 옮겨질 가능성이 3분의 1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백신이 어떤 종류든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준비시켜 증상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백신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전 세계 경제와 보건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그간 언론을 통해 최종 임상시험 결과를 10월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이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혁신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기획단은 이신두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R&D 예산 투자 시스템 개선과 투자 전략성 강화 등을 논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기획단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혁신본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오스재단의 고등과학원과 함께 올해 노벨상 해설 강연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화학상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생리의학상은 카이스트 신희철 교수, 물리학상의 경우 서울대 우종학 교수가, 화학상은 한양대 배상수 교수가 각각 해설 강연을 맡았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체를 활용한 물류 서비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물류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도 첨단 물류 시스템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로봇이 직접 집 앞에 배송을 오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